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삼키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다음 분기 그룹 실적 보고서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숫자들이나 그래프에 머물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권태. 그것이 지금의 강지훈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였다. 선진그룹의 젊은 총수.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화려한 수식어들은 그의 공허한 내면을 조금도 채워주지 못했다. 회장님, 잠시 후 정해진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K그룹 박 전무님과의 저녁 식사입니다. 운전석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김 비서의 목소리에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또 하나의 의미 없는 만남. 사업적 이익과 정략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가면무도회. 그는 넥타이를 살짝 끌어내리며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인생은 잘 짜인 각본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각본 속에서 그는 배우일 뿐 감독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툭, 툭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도시 전체를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해진 시야는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았다.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산을 들고 종종 걸음치는 사람들, 흠뻑 젖은 채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지훈. 김 비서, 차 세워. 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수라고 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차가 부드럽게 갓길에 멈춰 섰다. 그는 창밖의 세찬비를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저만치 골목 어귀에 깜빡이는 낡은 넌사인을 발견했다. 블루문, 파란색 달 모양 옆에 쓰인 소박한 이름이었다. 재즈 바인 듯했다. 그의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곳. 약속은 취소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도록. 회장님. 김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지훈은 차 문을 열었다. 세찬 비가 그의 값비싼 맞춤 정장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갑작스러운 비와 충동적인 일탈이 숨막히는 일상에 잠시나마 균열을 내준 것 같아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블루문이라고 쓰인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가 그의 등장을 알렸다. 바 안의 공기는 바깥의 혼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오래된 원목의 냄새와 쌉쌀한 위스키 향, 그리고 눅눅한 비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스피커를 통해 낮게 흘러나오는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였다. 모든 것이 느리고 부드럽고 깊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바텐더 앞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는 중년 남자 두어 명과 구석 테이블에 앉은 연인 한 쌍이 전부였다. 지훈은 바의 가장 안쪽, 창가 옆에 비어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젖은 머리를 손으로 대충 쓸어 넘기며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다. 그는 메뉴판을 보는 둥마는둥하며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다. 잠시 후 호박색 액체가 담긴 잔이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창가에서 두 테이블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처럼 혼자였다. 검은색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려 섬세한 목선을 드러냈다. 지훈은 수많은 미인들을 만나봤다.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계산된 미소를 짓는 여자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꾸며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명화처럼 그 자체로 고유한 분위기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턱을 괜 채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정교한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지훈의 심장을 관통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빗물이 흐르는 창문을 통해 언뜻언뜻 비치는 그녀의 눈동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한 채 오직 자기 안의 슬픔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 고독과 애수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아우라가 지훈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그 어떤 사업적 성공이나 정복의 쾌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 그는 이 여자를 알고 싶다는, 저 깊은 슬픔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저 슬픔을 걷어내고 그녀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종류의 욕망이 그의 안에서 끌어올랐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잔을 들었다.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든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지 않고 그저 잔을 천천히 돌리며 안의 액체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지훈의 눈에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각인되었다. 그녀의 주변 시간만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늘 자신만만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던 강지훈이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만들어낸 신성한 영역을 침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을 거는 순간 이 완벽한 그림이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여자 중 한 명이 되어버릴까 두려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훈은 위스키 잔을 비우고 한 잔을 더 주문했다. 음악은 듀크 엘링턴의 피아노 연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침잠해 있었다. 문득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지폐를 내려놓고는 입고 있던 트렌치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려봐 안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지훈의 시선과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그 안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체념과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그림자를 스쳐 지나가듯 시선을 거두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딸랑 다시 한번 작은 종소리가 울리고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녀가 사라진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그녀의 잔상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옆모습, 그녀가 남긴 와인잔. 그는 웨이터를 불렀다.
방금 나간 저 여자분 계산은 어떻게 됐나? 아, 그 손님은 늘 오셔서 저렇게 현금을 두고 가십니다. 늘 온다고 지훈의 눈이 빛났다.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건 모르나. 웨이터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손님의 개인 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다들 창가에 앉는 여자라고만 부릅니다. 창가에 앉는 여자.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신비롭고 또 외로운 이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았던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가 마시던 와인 잔에는 붉은 액체가 절반쯤 남아있었고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잔을 들어 올렸다. 매혹적인 과일 향이 코끝을 스쳤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뒷좌석에 다시 몸을 묻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내면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앉는 여자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지우는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방향. 그는 휴대폰을 들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을 좀 찾아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내가 갔던 청담동 골목의 블루문이라는 재즈바. 거기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간 여자가 있다. 검은색 원피스에 트렌치코트를 입었고 혼자 와서 창가에 앉아 레드 와인을 마셨다. 내일 아침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지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의 형상만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그 여자의 이름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반드시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을 터였다. 그의 잘 짜인 각본은 오늘 밤으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가 직접 새로운 이야기의 감독이 될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밤새도록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가져온 결과물이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철을 열었다. 이름 이서연, 나이 32세, 직업 프리랜서 플로리스트 서연의 정원이라는 작은 공방 운영, 주소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적한 빌라. 거기까지였다. 그 아래로는 온통 공백이었다. 가족관계라는 텅 비어 있었고 학력이나 이전 경력에 대한 기록도 모호했다. 마치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사람처럼 그녀의 과거는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흔한 소셜미디어 계정 하나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공방 운영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특이점이 없었다. 이게 전부인가 지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는 유령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기록도 5년 전에 재발급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전의 행적은 저희 능력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좋아.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거나 다른 재벌가의 누군가와 엮여 있었다면 오히려 흥미가 떨어졌을 것이다. 이 정체 모를 신비로움이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류철에 있는 공방 주소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서연의 정원, 그녀와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그는 전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어설프게 우연을 가장하는 대신 가장 그답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다음 주에 있을 선진호텔 창립 기념 행사에 모든 플라워 데코레이션을 서연의 정원이라는 곳에 맡기도록 해. 최고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고 계약은 내가 직접 하겠다고 전해. 네 회장님. 하지만 그곳은 검증되지 않은 작은 공방입니다. 저희는 늘 업계 최고의 업체와 내 말에도 달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지훈의 단호한 말투에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지훈은 약속된 시간에 연희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그녀의 공방을 찾았다. 서연의 정원은 간판도 없이 낡은 벽돌 건물 1층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보였다. 그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공방 안은 꽃향기로 가득했다. 정리된 듯 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 벽에는 마른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꽃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흰색 리넨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장미가시를 다듬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며칠 전 블루문에서 스쳤던 그 남자였다.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으니까.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묻어났다. 선진호텔의 강지훈입니다. 창립기념 행사건으로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지훈은 일부러 자신의 직함을 밝혔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놀라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욕망을 드러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담담했다. 그녀는 손에 든 가위를 내려놓고 수건에 손을 닦으며 그를 마주했다. 그렇게 큰 행사는 저희 같은 작은 공방에서 맡기에는 벅찹니다. 다른 큰 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절이었다. 단호하고 깔끔한. 제가 판단합니다. 이서연 씨의 작품들을 몇 개 봤습니다. 감각이 뛰어나시더군요. 저는 최고와 일하고 싶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은 저희 쪽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작품을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최고라는 것을,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그 어떤 꽃도 특별해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서연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프리랜서 플로리스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 깊었고 너무 집요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시죠. 그때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다음 약속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저돌적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이 예약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지우는 일부러 일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꽃에 대해, 음악에 대해, 그리고 블루문의 재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왜 혼자 와인만 마시고 있었습니까? 지훈이 넌지시 물었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작게 대답했다. 그냥 가끔 생각이 많을 때 찾는 곳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죠. 어떤 정원은 화려하고 어떤 정원은 소박해요. 하지만 어떤 정원은 아무도 모르게 시들어버리기도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그날 밤의 슬픔이 묻어났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그의 솔직한 모습에 서연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오만한 재벌 3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도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고독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 프로젝트를 수락했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만났지만 점차 사적인 만남으로 변해갔다. 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했다. 화려한 파티, 오페라 공연, 재계 인사들과의 모임. 서연은 그 모든 곳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만의 우아함을 뽐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장소들보다 지훈이 그녀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더 좋아했다. 지훈은 바쁜 시간을 쪼개 그녀의 공방을 찾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도와 꽃을 다듬었고 그녀가 만들어주는 향긋한 허브티를 마시며 오후를 보냈다. 그들은 함께 작은 미술관을 찾아 무명 화가의 그림을 감상했고 주말에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 이름 없는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다. 지우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회색빛 세상은 서연을 만나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변해가고 있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금의 이서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끔찍한 비밀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는 위험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커질수록 그녀 안의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다. 밤이 되면 악몽이 그녀를 찾아왔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훈이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꿈. 그녀는 이 위태로운 행복이 언제 깨져버릴지 몰라 늘 불안했다. 계절이 바뀌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이었다. 그날은 지훈의 생일이었다. 그는 성대한 파티 대신 서연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남산으로 향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정상에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 씨.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불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텅 빈 껍데기 같았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를 몰랐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게 변했어. 당신은 내게 색깔과 향기와 의미를 가르쳐 줬소. 그는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달빛을 닮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서연 씨,
나의 세상이 되어 주시오. 나와 결혼해 주겠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이 남자의 사랑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이 행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 가장 끔찍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거절해야 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춰야 해.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완벽한 그의 아내가 되어보고 싶었다. 미래에 닥쳐올 파멸을 알면서도 그녀는 이 순간의 행복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에스, 네.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이 행복이 거짓이 아니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달콤한 꿈은 곧 깨어날 시간이라는 것을. 결혼식 날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완벽한 사랑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예의였다. 그들의 결혼은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다.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과 베일에 쌓인 플로리스트 이서연의 결합. 언론은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 동화의 주인공인 서연에게 결혼식 날까지 하루하루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 그녀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드레스들 앞에서 영혼 없는 인형처럼 서 있었다. 디자이너들의 찬사와 지훈의 사랑스러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았다. 이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거짓말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결혼식 케이크를 시식할 때도 달콤한 크림은 그녀의 혀끝에서 쓰디쓴 모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불안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을에 그렇듯 그는 서연의 미묘한 그늘을 결혼을 앞둔 예민함 정도로만 여겼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결혼식이 열릴 선진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서연이 직접 디자인한 꽃들로 채워졌다. 수만 송이의 흰 장미와 은방울꽃이 몽환적인 숲을 이루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반짝였다. 그녀가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이 폭로될 무대가 될 터였다. 결혼식 당일 대기실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화려한 화장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는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허상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없는 그녀를 위해 지훈의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겨우 걸음을 뗄 수 있었다. 버진 로드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청은망은 같았다. 수백 명의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다. 저 멀리 제단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신이시여, 이 남자에게만은 부디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자신이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 강지훈은 이서연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힘찼다. 그의 맹세에 서연의 심장이 조각나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된 서약을 읊었다. 나 이서연은 강지훈을 남편으로 맞아 오늘부터 나의 모든 진실로 당신과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의 모든 진실. 그 단어가 그녀의 혀끝을 찔렀다. 하객들은 아름다운 서약에 박수를 보냈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반지를 교환하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입을 맞출 때 그녀의 입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피로연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지훈은 자랑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제 아내 이서연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해내고 있었다. 우아하고 상냥한 재벌가의 새로운 안주인. 한창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지훈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아가, 이제 우리도 손주 볼 때가 되지 않았니? 너처럼 예쁜 딸이면 더 좋고. 그 말에 서연의 세상이 순간 멈추었다. 손주, 아이, 그녀가 결코 줄 수 없는 것. 그녀는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님,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길고 긴 피로연이 끝나고 그들은 마침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지훈은 그들을 위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차 안에서 지훈은 행복에 겨운 얼굴로 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지훈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자,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강서연. 그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를 안고 현관 문턱을 넘었다. 집 안은 온통 그녀가 좋아하는 흰색과 베이지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실에는 그들의 웨딩 사진이 담긴 커다란 디지털 액자가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래서 더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은 침실로 향했다. 은은한 조명과 향초, 그리고 침대 위에 뿌려진 장미꽃잎, 지훈이 준비한 로맨틱한 밤이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에 서연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완벽한 남자를 단 하루라도 더 속일 수는 없었다. 이 거짓된 행복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서 부드럽게 벗어났다. 잠깐만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서연 씨, 어디 안 좋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지훈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울지 말고 말해봐. 그가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는 당신이 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당신을 속였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속였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스르르 퍼졌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침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뭉개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제 자신을 부정하며 살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걸 버리고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수술을 받았고 과거의 저는 죽었어요. 그렇게 이서연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지우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웠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가장 끔찍한 진실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과거에 저는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둘 있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판결뿐이었다. 경멸, 혐오, 분노, 그 어떤 것이라도 타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은 이제 모든 빛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사랑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완전한 공백. 마치 그의 영혼이 그 순간 육체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이 완벽하게 멈춰버렸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지도 다른 곳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은 허공의 한 점에 머물러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인생이, 그의 사랑이, 그의 아내가 이 짧은 몇 마디 말로 산산조각 나버린 그 순간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오직 서연의 흐느낌과 지훈의 석상 같은 침묵만이 텅 빈 방을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무너져 흐느끼는 이서연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는 기계적으로 몸을 돌려 침실을 나갔다. 쿵. 육중한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더 크고 단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들의 관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떠났다. 그가 사라진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자리에는 텅 빈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에 화려한 레이스와 보석들이 거추장스러웠다. 그녀는 기계적인 손길로 드레스 뒤에 복잡한 단추들을 풀어내리기 시작했다. 한 겹 한 겹, 거짓된 껍질을 벗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무거운 드레스가 바닥에 힘없이 흘러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면 티셔츠와 바지를 찾아 입었다. 그것이 진짜 이서연이었다. 초라하고 상처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한편 강지훈은 밤의 도시를 정처 없이 달리고 있었다. 마이바흐의 엔진 소음만이 그의 귀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창밖에 넌사인들이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둘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의 귓게 울렸다. 그는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배신감,
그를 집어삼키는 첫 번째 감정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 그녀의 모든 미소, 모든 눈빛이 정교하게 계산된 영이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한낱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이소연이라는 여자가 만든 무대 위에서 노란한 바보. 그 다음으로 밀려온 것은 역겨움과 혼란이었다. 그는 보수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정점에서 살아온 남자였다. 그의 세계에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였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고 사랑했던 그의 품에 안겨 수줍어하던 그 부드러운 여체가 한때는 남자였다는 사실을 그의 이성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모든 감각이,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차를 세웠다. 선진그룹 본사 건물 앞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의 왕국.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유일한 공간. 하지만 오늘 밤 이 공간마저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블루문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의 전율.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을 닦아주고 싶었던 강렬한 욕망. 그녀의 공방을 처음 찾아갔을 때. 꽃향기 속에서 자신을 경계하던 그녀의 모습, 어색했던 첫 데이트. 시들어버린 정원에 대해 말하던 그녀의 쓸쓸한 목소리.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웃어주었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던 기쁨. 남산에서의 프로포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녀.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의 슬픔은 과거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기만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기는 했을까? 아니면 그의 부하 지위가 그녀의 끔찍한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해줄 도피처였을 뿐일까?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말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랑한 서연의 이미지와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한 남자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켜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충실한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회장님, 밤새 안 들어가셨습니까, 사모님께서?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지훈이 좋아하는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가져다 놓았지만 지훈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흘렀다. 시간은 강지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하지만 서류 위의 숫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각에 시달렸다. 그의 왕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같은 시간 펜트하우스의 서연은 살아있는 유령과 같았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앉아 잿빛 도시를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집안의 가사 도우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의 주위를 조용히 맴돌았다. 그녀가 결혼식을 위해 직접 장식했던 아름다운 꽃들은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그녀는 지훈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의 변호사로부터 올 이혼 서류 통보 혹은 언론을 통해 터져나올 끔찍한 스캔들.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업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주었다.
그의 증오와 경멸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를 파괴한 것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지우는 며칠 동안의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분노와 배신감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깊고 시린 공허 한만이 남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웨딩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서연은 수줍은 듯하지만 더없이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거짓,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 박제된 저 행복의 순간에 느꼈던 감정만큼은 진짜였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 한구석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슬픈 눈동자가,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이, 그녀의 향기가 아직도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지옥 같은 불확실성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고백이라는 유령과 싸울 것이 아니라 실체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소파에서 졸고 있던 김 비서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지우는 대답 없이 집무실을 나섰다. 그는 다시 자신의 차를 몰아 지난 나흘간 지옥처럼 느껴졌던 그곳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든 순간이 고문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분노를 터뜨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할지도 모른다. 마침내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 섰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침묵.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렸다. 지우는 몇 걸음 안으로 들어서다. 거실 한가운데에 유령처럼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췄다. 나흘 만에 마주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생기 넘치던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그가 사랑했던 우아함 대신 깊은 절망감만을 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지훈의 심장이 저릿한 통증과 함께 차갑게 식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왜?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왜 나였지? 세상에 남자는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나였어? 서연은 그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처음이었어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슬픔을 들여다봐 준 사람. 당신의 눈빛 속에서 나도 어쩌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기적인 희망을 봤어요. 희망 아니면 도피처였나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선진그룹의 부하 권력이 당신의 과거를 지워줄 완벽한 세탁기처럼 보였던 거겠지. 그는 일부러 잔인한 말을 뱉었다. 그녀가 부정하고 변명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내 감정까지 거짓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그녀의 담담한 인정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울고 매달리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내 변호사에게서 곧 연락이 갈 거요. 그 말을 차갑게 내뱉고
그는 몸을 돌려 펜트하우스의 서재로 향했다. 그 후 며칠간 그들은 거대한 집의 양끝에서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살았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지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들어가는 꽃들처럼 조용히 쓰러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서재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동철이라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회장님을 뵙지 않으면 언론에 모든 것을 터뜨리겠다고 합니다. 박동철, 지우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사모님에 대한 정보라는 말에 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들여보내. 잠시 후 비열한 인상의 한 남자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최고급 가구와 장식들을 훑어보더니 지훈 앞에 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 회장님, 박동철입니다. 용건만 말해. 박동철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되네요. 하지만 진실은 아셔야죠. 회장님께서 결혼하신 그 이서연이라는 여자, 아니, 그 작자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지우는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서류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가 한 여자와 두 아이와 함께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매와 입매가 이서연의 그것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다른 서류는 이수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배우자와 두 자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동철은 지훈의 표정을 살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이수혁, 그게 저 여자의 본명입니다. 제 처형이었죠. 멀쩡히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서. 성전환 수술인지 뭔지 하는 끔찍한 짓을 하고는 신분 세탁해서 살고 있더군요. 그러다 강 회장님 같은 대열을 낚은 거고요. 회장님도 피해자이십니다. 이런 끔찍한 사기 결혼을. 그때였다. 박동철의 말이 지훈의 귀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지훈의 시선은 사진 속의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겁먹은 듯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웃고 있는 더 어린 남자아이. 서연이 말했던 두 아이였다. 그리고 그 아이들 옆에 서 있는 이수혁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지훈은 그 얼굴에서 혐오감 대신 깊은 불행의 그림자를 읽었다. 저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블루문에서 처음 보았던 서연의 눈과 같은 깊고 공허한 눈이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다. 서연이 말했던 시들어버린 정원,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야 했던 고통, 모든 것을 버리고 여자가 되기로 한 결심, 그녀가 겪었을 지옥이, 그녀가 감내해야 했을 외로움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한 인간이었다. 그때 박동철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자, 회장님, 이런 더러운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진그룹의 주가는 반토막이 날 거고 회장님 가문은 대한민국 최고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선진그룹의 새 안주인은 원래 남자였다. 제목 좋지 않습니까? 박동철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하지만 제가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어 드리는 대가로 100억 원만 주시면 됩니다. 회장님께는 껌값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앞에 이 기생충 같은 남자, 박동철을 향한 것이었다. 감히 이 더럽고 비열한 자가 그녀의 아픔을, 그녀의 과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 통일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지옥의 망령이 바로 이 남자의 모습으로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이다. 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안에서 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깨어났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적이라도 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냉혹한 포식자. 그리고 이서연은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그녀가 어떤 비밀을 가졌든 법적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그의 아내였다. 재미있는 제안이군.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겠나? 곧 연락하지. 박동철은 자신의 제안이 먹혔다고 생각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회장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서재를 나갔다. 박동철이 사라지자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수혁이라는 남자의 사진, 그리고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사진을 열었다. 얼마 전 공방에서 꽃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가 겪어낸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서연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그의 혼란은 끝났다. 그의 마음은 명확해졌다. 이 여자를 향한 그의 사랑은 그녀의 과거라는 충격보다, 사회의 편견보다, 그 자신의 혼란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는 이 여자를 잃을 수 없었다. 그는 박동철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싸울 것이다. 이 더러운 하이에나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지켜낼 것이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 서연이 머물고 있는 거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둘이 함께 해야만 했다. 지훈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서연은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는 마침내 이혼 서류를 내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앞에 멈춰 서더니 서류 대신 낡은 사진 몇 장을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가 불태워버리고 싶었던, 그녀가 죽여버린 과거, 이수혁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끔찍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발가벗겨진 죄인일 뿐이었다. 박동철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당신의 전남편의 형제라고 하더군. 이걸로 100억을 요구했어. 주지 않으면 언론의 모든 것을 터뜨리겠다고.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동철, 그녀의 과거라는 지옥에서 가장 끔찍했던 악마 중 하나.
그는 언제나 돈에 굶주려 있었고 이수혁의 고통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그가 여기까지 자신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지훈을 망가뜨렸다. 이제 그의 가문과 회사까지 파멸시키게 된 것이다. 돈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애원처럼 흘러나왔다. 제발요. 그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줘서 막으세요. 저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어요. 제발. 아니,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결심과 그녀조차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겪었을 시간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사진 속에 이수혁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서연이라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내 아내를 저런 쓰레기 손에 망가지게 둘 생각은 없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아주 희미한 구원의 빛을 본 것 같은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알고도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나를 믿어주시오. 지훈이 그녀의 떨리는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야.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숨막히는 침묵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그들 사이를 채웠다. 지훈은 다시 선진그룹의 총수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보안팀을 소집해 박동철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은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박동철에게 연락해 돈을 주겠다며 다음 날 선진호텔의 한 프라이빗 룸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약속된 날 서연은 지훈이 골라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두려웠다. 박동철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야만 했다. 이것은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첫걸음이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옆에 있어.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박동철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동가방으로 보이는 커다란 서류 가방을 앞에 두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역시 현명한 선택을 하셨군요. 강 회장님, 지훈은 대답 대신 의자에 앉았다. 바로 그때 옆에 작은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박동철의 얼굴이 순간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여길 와.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서연의 몸이 굳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박동철은 서연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괴물 같은 놈 네가 내 동생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는 이 사람까지 홀려서 낙처. 지훈의 차가운 한마디에 박동철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 버튼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며 박동철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였다. 계속해봐. 박동철 씨, 당신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해주는 게 좋겠어. 박동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탐욕스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서연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줬소. 이 여자의 과거.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애까지 낳았던 모든 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현금 100억.
이 가방에 돈만 넣어주면 나는 평생 입을 다물어 주지. 어때? 그래서 이 돈을 받으면 우리 아내의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어 주겠다. 이 말인가? 지훈이 확인하듯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미쳤다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겠어. 박동철이 비열하게 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은 가방을 발로 툭 차서 그에게 밀어주었다. 열어봐. 박동철은 의심 없이 가방을 열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방 안에는 맨 위에 놓인 돈다발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문지를 잘라 만든 가짜 돈다발이 가득했다. 이게 무슨... 박동철이 고개를 드는 순간 룸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지훈의 변호사와 보안 요원들, 그리고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경악과 공포로 굳어버린 박동철을 내려다보며 선고를 내렸다. 박동철 씨, 당신은 지금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 모든 요구는 여기 이 카메라와 녹음기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신은 선진그룹의 법무팀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을 건드린 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경찰들이 박동철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강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그의 애원은 소용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수혁, 이 괴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지훈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지훈은 그녀를 자신에게서 살짝 떼어내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시오연아. 그가 처음으로 씨를 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정한 부름에 서연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당신을 위협하지 못해.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이서연만이 중요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뺨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소리였다. 당신은 내 아내고 내 사랑이야. 영원히. 그의 마지막 말에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그녀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망령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맞서 자신을 지켜줄 단 한 사람. 그녀의 남편이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동철의 광기 어린 저주가 사라진 후 펜트하우스에는 오랫동안 잊혔던 평화가 찾아왔다. 숨막히는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거친 자리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집의 양끝에서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말없이 음악을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아직 서툴렀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어떻게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의심이나 불안을 담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서로를 보듬는 연민과 모든 것을 이겨낸 동지애,
그리고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지우는 와인 2잔을 들고 서연이 앉아있는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블루문에서의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옆모습에는 지독한 외로움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이 옆에 앉아 와인잔을 건네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잔을 받았다. 이제 말해줄 수 있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내가 알아야만 하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이것은 신문이 아니었다.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알고 싶다는, 온전히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요청이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주 긴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수혁이라는 소년에게서 시작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몸에 갇혀 있다고 느꼈던 아이. 남자아이들의 거친 놀이보다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더 좋아했고, 로봇보다 꽃을 더 사랑했던 아이. 그의 영혼은 언제나 여자아이였지만 세상은 그를 남자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남자의 틀에 맞춰 강요했다. 그가 겪었던 혼란과 우울, 그리고 끝없는 자기 혐오에 대해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결혼은 도피처였다. 자신도 남들처럼 정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 그의 전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남편이 왜 그토록 공허한 눈을 하고 있는지, 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던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잠시 행복을 느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더 큰 고통으로 변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아버지라는 역할 자체가 그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늘 죄책감과 뒤섞여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닌 아이들을 속이고 있는 괴물을 보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대로 이수혁구로 살다가는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 후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지독한 외로움.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또 버텨 마침내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는 누구도 깊이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상처 주고 싶지도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예요. 블루문에서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빛을 본 거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그는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사랑에 빠졌던 그녀의 깊은 슬픔이,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실은 이처럼 처절한 고통과 강인함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이들은 보고 싶지 않소? 그 질문에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와요. 하지만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들 앞에 나타나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지. 나 같은 괴물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아주 가끔 멀리서 찍은 아이들의 사진을 받아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허락한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아이들의 삶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야.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아내야.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쉽지는 않을 거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이들이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이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아이들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버텨줄 테니. 그의 말은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 더 든든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동철은 공갈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지훈과 서연의 삶에도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전한 신뢰와 이해 위에 다시 세워졌다. 어느 비 오는 밤,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블루문을 다시 찾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창가 자리에 이번에는 나란히 앉았다. 바 안에는 여전히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창밖의 비를 보며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은 지훈에게 기댄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삶의 깊이가 담긴 옅은 그늘이 있었지만 그 위로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서연이 나직하게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래는 동화처럼 마냥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들이 넘어야 할 산과 세상의 편견이 존재할 것이다. 서연의 아이들 문제 또한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어려운 숙제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을 가진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이겨낸 여자가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끔찍한 진실 앞에서 시험받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다. 그것은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완성해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만의 사랑 노래였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